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암기할 게 되게 많게 느껴지는 게, 결국 어떤 포인트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암기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제대로 갈무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나머지에다가 시간을 쏟을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포인트마다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기가 잘 이렇게 내가 암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냐 안 해놨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과세물건 확정식이 외울 준비를 해놨나요? 암기할 준비를? 과세물건 확정식이는 매번 볼 때마다 헷갈리죠. 그럼 매번 볼 때마다 헷갈리면 왜 헷갈려요? 이게 내가 중구난방으로 머리에서 출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부분 계속 똑같은 시간을 내서 똑같이 보죠. 그래도 안 되잖아. 그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곳에다가도 힘을 쏟지. 그리고 또 어디 부분이에요? 가산세 부분, 그쵸? 가산세 부분도 매번 볼 때마다 짜증나잖아요. 근데 거기도 또 갈무리를 안 해놔. 대충 보다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됐어 해서 한 60% 정도 이해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 왔을 때 그게 또 다 사라져 있어서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위원회 정리 한번 해드렸었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처음부터 쭉쭉쭉 본다?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외울 수가 없어. 최소한 그것 중에서 가장 단순한 방법이 그 두 문자를 따놓는 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긴 해요. 아시겠죠? 자, 관세법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가지고 외국 물품, 내국 물품 정의에 대해서 각각 기술하시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 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거, 소비 사용되는 거 239조 제외하고 이렇게. 근데 이런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은 안 보죠. 안 보죠. 안 볼 줄 알고 낸 거예요. 안 볼 줄 알고. 자, 외국 물품의 정의가 뭡니까? 제가 여기서 매번 강조하는 게 있는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가 우리 관세 행정의 시작이다. 그게 입항하고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어야 되고 그 물품이 언제까지?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인데 여기 이제 괄호가 있는 거죠. 괄호가. 외국 국적의 선박이, 외국 선박. 그죠? 공해에서. 공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수역을 포함한다. 요 내용까지. 그러니까 지금 도착한 물품에 추가적으로 외국 선박에서 잡은 것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국내 선박이 나온다. 그럼 외국 물품이다? 아니다? 아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했지만 이거는 외국 물품이 아니다. 그 소리죠. 예. 그러니까 이 물품을 수렴하는구나를 파악을 하고 이 내용을 읽으시면은 되게 금방 들어오거든요. 그럼 공해만 알면 경제 수역은 바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되겠죠. 자, 내국 물품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역시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잡는 거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 가지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거. 왜 여기에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게 굳이 나올까요? 자, 외국 물품의 정의가 뭐였어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 수리되기 전이죠. 도착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우리나라에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국 물품이 됐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별도로 나온 거고. 그리고 반출에 대한 예외가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즉시 반출한 거, 그 다음에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한 거. 네. 자, 그리고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와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대해서 각각 기술을 하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쭉쭉쭉 쓰려면은, 여기서 일단 쓰는 방법이 있는데, 쓰는 방법이, 법조문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143조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항은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메탕. 쓰지 마. 쓰지 마. 법조문만 써, 일단. 그리고 법조문을 외웠는데 법조문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문장으로 풀어서 써요. 일률적일 필요가 없어. 일단 중요한 게 뭐야? 쓰는 게 중요하잖아. 그쵸?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11가지를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렵지. 해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암기식을 만들어서 순서에 상관없이 암기하는 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순서대로 쓰는 것보다. 알았어요?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외적인 과세물 확정 시간 봅시다. 제가 1차 수업 때는 이 부분에서 이제 암기식을 좀 따긴 따거든요. 어떻게 따냐면은 우도메밀 소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때를 기준으로 한 거를 암기식을 따요. 때를 기준으로 한 거를. 우도메밀 소멸 어디 있어요? 우편물, 도난물품, 매각 어디 있지? 매각, 밀수입, 11번이 밀수입이죠. 소비사용, 멸실폐기, 160조 멸실폐기. 이것만 암기식을 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뭘 신고한 때, 승인받은 때, 허가받은 때가 아니죠. 그냥 그 사실이 발생한 때죠. 이거부터 볼까요?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죠. 멸실 신고를 하거나 뭐 그런 때가 아니죠. 소비하거나 할 때, 소비한 때.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뭐가 남았어요? 나머지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6개 남았네요. 그럼 6개를 외우면 되거든요. 그럼 6개를 외울 때 옆에 있는 여기 뭐 6장, 7장, 8장, 9장을 떠올려 보면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요걸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6장이면은 뭐야? 하역 허가를 받을 때, 성경부 하역 허가를 받을 때. 그리고 7장에서는 어떤 거 있어요? 보수 작업 있고 그다음에 뭐 멸실 있고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걸로도 부족해. 더 줄이면은 하역은 첫 번째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당연히 외우고 있어. 당연히 외우고 있어. 이렇게. 리듬이 뭐가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 리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로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역, 보수보세, 그 다음에 즉시반출.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서에 상관없이 집어넣어도 괜찮다. 점수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됐어요? 이런 게 암기할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암기할 준비. 이렇게 안 하면은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읽고, 계속 눈 가리고 외우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야? 11개 맞나요? 6개네? 6개? 하나, 둘, 셋, 넷. 11개 맞네요? 11개가 맞죠? 다 들어갔죠? 자, 이렇게 제가 암기 준비를 했어요. 암기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 암기식을 본 적이 없죠? 처음에 뭐가 나오겠어?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 하여. 그 다음에, 보수. 보세. 보세. 그 다음에, 즉시 반출. 그치. 그러면 얘네는 안 외워도 돼. 왜냐하면 뭐 보세 작업이라든지 보수 작업 하나만 떠올리면 다 떠오르거든. 안 외워도 돼. 얘도 안 외워도 돼. 뭐만 외우면 돼. 즉시 반출만 외우면 돼. 그 다음에 밑에 나온 건 뭐야? 우도매밀 소멸. 자, 그럼 이 키워드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뽑아내볼까요? 예, 하역. 허가받은 때, 예. 그럼 하역, 성기용품 하역 허가 규정에 따라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렇게 풀어서 쓰면 되잖아. 그럴 때는 하역 허가를 받은 때, 얘는 보수작업 승인받은 때, 보세는 보세 운송이 있고 보세 작업이 있겠죠. 얘는 보세 작업하고 보세 운송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보세 작업은 뭐예요? 보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세 공장에서 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죠. 근데 보세 공장 외 작업이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세 공장 외 작업. 그럼 보세 공장 외 작업이 준용되는 게 뭐가 있어? 보수 작업도 보세 공장 외 작업이 준용이 돼요. 그러니까 보수 작업 승인을 받은 때가 뭐예요? 보수 작업을 보세 구역 바깥에서 할 때 승인받은 때가 되는 것이고, 얘는 종합 보세 구역 있죠? 그리고 보세 건설장이 있죠. 그래서 총 3개가 나오죠, 여기서는. 네. 그래서 뭐 허가를 받은 때,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한 때, 자, 보세운송 같은 경우에는, 보세운송 신고를 한 때나 승인받은 때, 그쵸. 즉시반출한 경우에는, 즉시반출 신고를 한 때, 그쵸. 그리고 우는, 우편물. 우편물은 뭐야? 외국으로 우리나라 도착한 때, 통관후 체육에 도착한 때, 통관후 체육에 도착한 때. 도난 또는 분실이죠. 도난 때문에 분실된 때. 그렇게 쓰면 돼. 매각된 때. 밀수입된 때. 수입된 때. 수입된 때. 소비 또는 사용된 때.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그쵸. 벌써 외운 거잖아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디테일들이 생기겠죠. 뼈대를 만들어 놓고 디테일을 바르면 돼요. 그랬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다음에 과세물건 확정식이 들어갈 때, 자신감이 생기더라. 자신감이 생기더라. 그래야 준비가 되는 거다. 자, 그렇게 다 썼고, 그 다음에, 관세법의 신고납부 규정에 따라서 납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행령 246조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수입신고서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죠. 이거를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야 돼요, 원래. 원래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안 보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납세신고서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으면 더 알아듣기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니까 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아마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를 하시고 버려도 돼. 버려도 돼. 근데 안 버리고 싶다. 그럼 준비를 해놔야겠죠. 준비를 해놔야겠어요. 어떤 게 있어? 품목분류랑 세율이랑 그 다음에 과세가격 일부러 밑에다 쓴 거야. 세율이랑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이랑 그 합계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면인가요? 뭐 감면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특관자 자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내가 뭉칠 수 있는 것만 뭉쳐요. 감면이랑 특관자는 버려. 왜 뭉칠 수가 없거든, 위쪽에다가. 그럼 뭐가 남아? 품목분류, 세율, 그 다음에 과세가격 이렇게 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산출된 세액. 그럼 이걸 그냥 공식으로 만들면 돼. 여러분들 H스코드 배웠잖아요. 몰라. 뭔지 몰라. 8310에 뭐 8%다. 이거 곱하기,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이다. 일부러 과세표준이라고 쓰는 거야. 왜냐면 거기 과세표준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세액이 나왔다. 근데 그게 두 개다. 이 그림만 써놓으면 되잖아. 그럼 외울 수 있잖아요. 품목분류, 세율, 그 다음에 과세표준 그 결정에 필요한 자료, 그리고 각각의 세액, 그리고 그 합계액 쓸 수 있잖아,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공식이죠. 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다. 자꾸 보지 마. 자꾸 봐봤자 안 외워. 천재는 외워지네요. 천재는 외워져요. 예를 들면 우리 이용훈 관사님, 네, 이용훈 관사님, 서울대 출신. 네. 세 번 보고 외우셨다는. 네. 세 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세 번 보니까 얼추 써지던데. 네. 용훈 쌤이 보면 안 되는데. 농락하는 건 아니에요. 농락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특출나지 않는다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해놔야 돼. 자, 관세법 2장 1절 부가징수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좀 문제 구조가 이상해요. 일부러 이런 내용을 했는데 뭐가 이상해? 배점하고 점수하고 상관이 없이 냈어요. 배점하고 점수하고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제척기간에 기산일만 쓰는데 10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양이 많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5점씩만 줘.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예, 왕창 써야 될 거에는 문제가 양이 적고 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에는 배점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내가 적게 쓰고 배점이 많은 거에 좀 포커스를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자, 납세 의무자가 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보정이자의 징수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술을 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보정이자 세액 변경. 세액 변경. 자, 납세 의무자가 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랬으니까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이 널널하다라고 하면은 보정 신청부터 쓰는 게 맞긴 맞아요. 예. 근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바로 보정 이자의 징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정 신청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신청. 어떤 거 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 누가 해? 납세자가 하는 거잖아요. 누가? 왜 해? 부족세액이 있을 때 언제? 뭐 6개월이네. 뭐 그렇죠? 신고 납부 안 날로부터 6개월이네. 근데 이렇게 뭐 누가 왜 이런 식으로 내가 문장 구조를 파악한다고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야. 왜냐면 그 당시가 되면 또 이게 기억이 안 나. 이 흐름이. 그쵸? 네. 근데 이 세액 변경이라는 부분은 신고 납부 규정에만 있어요. 그래서 신고 납부 제도라는 걸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어요. 신고 납부 제도. 세액 확정 방식에는 뭐가 있다? 신고 납부 방식이 있고 부가고지 방식이 있다. 자, 신고 납부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납세자가 신고해서 납부하는 방식이지. 납세자가 하는 방식이잖아. 확정하는 방식. 부가고지 방식은 누가 하는? 세관장이 확정하는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서는 세액 변경이 나온다. 그럼 신고 납부 방식이겠지.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납세자는 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유는 무조건 떠오르겠죠. 사유. 사유가 뭐예요? 여기서 또 막 과세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 표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부족세액으로 무조건 부족세액. 그리고 기준이 있죠. 6개월. 6개월. 세관자한테 보정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수정 신고 써볼까? 납세자. 부족세액이 있을 때.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수정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뭐가 안 나왔어? 납부 안 나왔지. 내가 신고 납부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납부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납부까지 써야지. 신고 납부 방식이니까 납부까지 써야지. 납부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납부를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은 보정 신청했으면은 신청한 날로부터 그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신고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세액 부족에 대해서, 세액 변경에 대해서 부족세액이잖아. 그렇죠. 부족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형평성을 가르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을 징수해야 되는 게 법령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가상 금액이라고 합시다. 가상 더하는 금액. 가상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가산세죠. 가산세죠. 가산세는 그러면 납세자가 부족하게 있으면 무조건 가산세를 부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보정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좀 6개월 동안에 정정하면은 좀 혜택을 좀 주자 그래가지고 가산세를 징수를 안 하고 그 대신에 보정이자를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조 가산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불구하고 보정이자를 징수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정을 생각을 하실 때, 보정은 되게 예외적인 규정이구나라고 접근을 하시면은 이 가산세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예외적인 규정이구나. 자, 보정이자의 징수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술하시죠. 자, 가산금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산세랑 같이 떠올려 봐야 돼요. 저는 항상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생긴 걸 그림을 그려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전부 다 가산세예요. 알았어요?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가산세예요. 그럼 보정이자, 가산세 대신에 보정이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만큼이 가산세 대신 보정이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면 되겠어요? 부족세액에다가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앞쪽에 있죠. 앞쪽에 있는 내용 이거를 법정 납부 기한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 신고 납부를 하면 법정 납부 기한이 무조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밀수입을 했어. 그럼 법정 납부 기한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오케이? 그럼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자는 하루가 지나야 돼요. 하루가 지나요. 언제까지? 이때가 보정한 때죠. 그죠? 보정 신청한 날까지. 기간에 그다음에 이자는 어떤 기자? 정기예금 이자. 정기예금 이자를 곱한 금액을 그 보정 이자로 더하여 징수한다. 그렇죠? 근데 면제가 되더라. 그렇죠? 면제 사유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 기증받은 물품, 그리고 우편물, 다만 수입 신고 대상을 제외한다. 그리고 또 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기도 뭐 세 가지가 있었나?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대해 기술하시오. 자,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40% 쓰신 분이 있어요? 있었어요? 40%. 아니에요. 여기 부분. 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40%라고 쓰지 말고, 여기 42조 2항이라고 쓰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40%라고 쓰게 되면은 뭘 빼먹냐면은 40%를 징수한다라고만 쓰거든요. 이자가 빠져버려요. 그러지 않을 거면은 40%를 쓰려면은 40%에다 이자를 내용을 같이 써줘야 돼요. 근데 그럴 바에야 42조 2항의 가산세를 징수한다라고 하면은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쉽게 가봅시다. 쉽게.
자, 물음 2번. 관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해당 부족세액을 확정하는 방법과 이 경우 함께 징수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산세가 또 나오네요. 자, 지금 여기서는 납세자가 한 경우예요. 납세자가 하는 경우고 신고 납부 방식 하에서 세액 변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가고지 방식 하에서 세액 변경은 없어요. 세관장이 하는 게 뭐라고? 납부 방식 하에서 누구 방식으로 확정을 한다고? 세관장이 확정을 한다고. 그럼 무슨 방식으로 확정하는 거야? 부가고지 방식이지. 알았어요? 부가고지 방식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거예요. 부가고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관장이 확정하는 거죠.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세관장이 나와야지. 세관장. 이걸로 합시다. 하신 걸로. 세관장. 사유 뭐예요? 그렇죠. 뭐 신고 납부한 세액, 납세 신고한 세액, 경증 청구 받은 세액을 심사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사유. 신납 등. 언제? 언제 안 나와 있어. 언제는 안 나와 있는데 써도 돼요. 제척기간. 제척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언제부터입니까?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 수입 신고를 하면은 세액이 성립이 되죠. 성립된 날의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 뭘 한다? 경정을 한다. 경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관장이 자기만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500원으로 해야 되겠구만 이라고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제가 무슨 방식이라고 했습니까? 부가 고지 방식이라고 했어요. 지금 부가를 했어요. 경정이란 부가예요. 그럼 뭐 해야 돼? 뭐가 고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부족세액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듬이 똑같죠? 리듬이 똑같아요. 세관장이 해당 부족세액을 확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뭐 신고납부세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세관장이 심사를 해가지고 과부족이 있다는 걸 다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중요하다. 변경을 할 때는 무조건 알게 된 경우에. 알게 된 경우에. 보정이든 수정이든 경정이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납세자가 알게 된 경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과다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부족한 방법과 자 그러면은 세관장이 경정했습니다. 경정했으면은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경정 통지를 하고 부족세액이 있으면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경정 결정도 할 수 있다까지 써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 함께 징수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기술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가산세 제42조 1항을 전부 다 써주시면 되겠어요. 42조 1항.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버릴게요. 여기를 바꾸면 돼. 보정신청이 아니고 바꾸면 돼. 뭘로 바꿔? 뭘로 바꿔? 여기가 부족세액이잖아요. 부족세액. 부족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 건 경정하고 수정밖에 없잖아. 보정은 보정이자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수정하거나 경정 규정에 따라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야지.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더한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 부족세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산세 규정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부족세액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뒤에 있는 세액도 있죠. 미납부세액. 미납부세액도 있죠.
세관장은 부족세액이나 미납부세액을 징수할 때 다음의 계산식을 더한 금액을 함께 징수한다라고 쓰면 본문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럼 가산세 계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부족세액에 곱하기 10%. 부족세액 곱하기 10%. 이게 1호죠. 자, 2호에는 뭐가 있어요? 다음 계산식을 더한 금액. 감옥 있죠. 감옥은 뭐예요? 이자죠, 이자. 자, 남옥은 뭐예요?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죠. 이걸 써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쓰기가 어려운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자 부분이 쓰기가 어렵죠. 자, 이자 부분 쓸 때 어떻게 한다? 이 그림으로 가지고 된다.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부족세액 또는 미납세액, 부족세액 또는 미납세액, 부족세액 또는 미납부세액, 곱하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법정 납부기한이라고 한다.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납부일 거지. 다 합친 다음에, 합친 다음에, 또는이라고 돼 있으니까. 납부일까지. 뭘 뺀다고? 그럼 이만큼이잖아. 뭐가 빠져요? 요게 빠지죠. 얘를 뭐라고 해요, 얘를? 얘는 법정 납부기한이라고 하면 안 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라고 해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은 제외한다. 그러면 그 문장이 써지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건데 봐봐요. 이자부터 미납부세액까지 맨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법정 납부기한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법정 납부기한. 이거를 의미한 건데 뭐랑 구분하기 위해서 법정 납부기한이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뭐랑 구분하기 위해서? 밀수한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밀수한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 법정 납부기한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하겠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얘는 부가고지가 됐거나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은 법정 납부기한이 생기죠. 근데 밀수를 하게 되면 법정 납부기한이라는 게 생겨요? 안 생기죠. 확정이 돼야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밀수한 경우에는 앞에 뭐가 나와? 해당 관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해당 관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42조 3항 안 봤죠? 16조, 법제 16조 11호에 따라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어떤 10%부터 해야지? 어떤 세액이 10%? 해당 관세액의 10%.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관세액 곱하기 언제부터? 수입된 날부터지. 법정 납부기한이 다음 날이 아니고 수입된 날부터지. 그치? 수입된 날부터 언제까지? 납부일까지. 근데 뭘 뺀다?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 제외한다. 그쵸? 자, 그러면 이자는 됐어요? 그럼 이 미납부세액은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해당 관세액. 아니, 해당 관세액이 아닌데? 그치. 해당 관세 중.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되는 관세 중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 해당 관세 중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해당 관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서 3%. 이거는 계산식이고 뒤에 언제 부과하는 거다?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럼 이걸 외울 수가 있는 거잖아. 이제는 외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중에 또 하나가 선생님 왜 납부 고지서만 나와요? 그럼 수정 신고했을 때도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또 안 해봤어요? 가세스 잠깐만. 아이고 굳이 이걸 보니 잠깐만. 자, 경정을 하게 되면은 부족세액에 대해서 경정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납부 고지서가 나오죠.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냥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납부 고지서가 없는 거야. 그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납부 고지서를 해가지고 또 이게 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머리가 이제 돌아간다는 거지.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납부 고지서랑 납부서를 합쳐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납부 고지서라고 한다. 납부서가 뭐냐? 납부서 안 나오거든요. 납부서라고 하는 것은 신고 납부 방식으로 세액을 확정을 했을 때 내가 500원이 확정이 됐으면 500원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 가서 내? 금융기관에 가서 낼 거 아니야. 금융기관 500원이요. 근데 그 금융기관의 은행 직원이 모를 거 아니야. 500원 왜 내세요? 관세요. 관세 어떤 뭐 고지서 번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발급해 주는 게 이제 납부서야. 납부서 세관장한테 신고하면은 이 사람이 수리해 주면서 납부서를 줘요. 그거 가지고 은행 가서 내는 거단 말이야. 그걸 다 합쳐가지고 이거 다 합쳐가지고 납부 고지서라는 단어로 해놨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알았죠? 정설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편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납부서가 나와야지 무슨 코드가 나오죠. 예. 됐습니다. 자, 물음 3번. 원칙적인 관세부가 제척기간은 기산일과 예외적인 경우 5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암기식 따놨어요? 안 따놨어요? 건설 예감 환잠. 이렇게 하면 건설 예감. 잠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외적인, 제척기간 기산일의 예외적인 경우죠. 자, 근데 제척기간,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부과권이 뭐예요? 신고 납부하는 거가 부과권이라고 하나요? 세관장이 확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과권이라고 그래요. 세관장이 확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과권이라고 그래요. 부가고지를 한다든지 경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세관장이 확정할 수 있는 권리죠. 이 부가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부가권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원칙적으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은 성립된 다음 날이에요. 뭐가 성립돼? 납세 의무가 성립된 다음 날.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이 되나요? 과세 요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성립이 되죠. 과세 요건은 언제 전부 다 충족이 되나요? 수입 신고한 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수입 신고일, 신고일의 다음 날. 원칙. 예외는 건설 예감 한 장 그랬었죠? 보대 건설장. 자, 건설장에 들어간 물품은 일단 부은품으로 들어가요. 그죠? 수입 신고는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부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왜 못 할까? 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이거 사용 소비해도 된다라고. 건설공사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거든요. 그럼 언제 할 수 있다? 완료보고한 때. 완료보고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입신고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완료보고한 날의 다음 날. 또는 특허보세구역 있잖아요. 특허가 만료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특허보세구역이 아니니까 더 이상 보세구역이 아니죠. 반입된 걸로 봐야지.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성립된 날이죠. 그 날의 다음 날. 감면을 받았어요. 감면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후관리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다. 그럼 2년간은 이 감면된 세액은 유보 상태예요. 징수 유보 상태. 근데 이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용도에 사용을 했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죠. 그러면 뭐가 발생한 거예요? 수입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징수, 뭐지? 의무 위반이 발생한 날이 다음 날인가? 위반한 날이 다음 날. 예.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음 날인가 보다. 자, 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음 날. 환급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과다 환급금이나 부정 환급을 금을 징수할 때는 그 징수한 날이 다음 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음 날. 근데 이거는 성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빼고 나머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정 가격. 잠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가격 자체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언제 확정이 됩니까? 확정 가격 신고를 해야지 정해지는 거죠. 그럼 확정 가격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할 수 있죠. 이렇게. 그거는 징수권 소멸시효는 징수권 소멸시효도 성립된 날이 다음 날처럼 뭐 그런 구조가 있어야 돼. 납기 다음 날, 납기. 납기 다음 날. 왜? 세액이 확정이 됐으면은 납기가 무조건 있어. 그쵸? 그럼 그 납기 안에는 내가 징수권 발동 못 하잖아. 납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징수권을 발동할 수가 있죠. 네, 왜 안 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납기를 써야 되겠죠.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 그쵸. 그 다음에 월별 납부 같은 경우에는 월별 납부 기간이 있는 날. 보정신청이 다음 날이 다음 날. 그래서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날이 다음 날 이렇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장 드래프트 짧게 하고, 이제 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둬야 될 거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